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비스 외국어의 언어의 그리고 어깨 표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자체를 그 정도는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네,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사회를 맡은 조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선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보시면서 또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BM 경진대회는 2017년 기술경영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는 4회째를 맞이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술경영 대학원생들을 포함시켜서 또 기술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들 모두 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나 디지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BM을 기획하고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도 일부 팀들이 와 있고요. 1차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온 최종 10개 팀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늘 BM 경진대회를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사위원 김승현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김종헌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남범일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이태규님 오셨습니다. 네, 심사위원 오근태님 오셨습니다. 네, 심사위원 최이식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심사위원 6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화면상에 보이는 또 온라인 청중단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모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띤 응원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영상 보면서 저희 학교 후배들도 보여서 아마 후배들 맞겠죠? 후배들도 보여서 좀 속으로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발표 순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된 팀명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각 팀당 8분씩 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8분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종 결과에 따라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그리고 포상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중단 여러분께서는 우수팀에 대한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라이본 어플을 통해서 지금부터 가능하실 겁니다. 거의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하는 팀이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공 분야 BM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아마 첫 번째 팀은 좀 그만큼 더 부담감도 있고 좀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고요.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개인 차량 종합관리 플랫폼입니다. 발표자가 김선호 씨인데요.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발표의 전달력을 위해서 저희가 발표하실 때 무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차량 종합관리 플랫폼 팜스에 대한 소개를 맡은 고려대학교 MOT 김선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저희 창업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현재 사실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자동차 정비를 한 50년 정도 하셨고요. 제가 지금 정비를 한 지 한 13년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정비소를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019년도에 5월에는 지금 팜스라는 지금 이 서비스 아이템 가지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년 가게로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 시작된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는 약 코로나 시대에 지금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런 전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매출은 현재 저희가 이제 연간 한 23%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고객 후기에 대해서는 90%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예산 1억과 기술보증기금 1억을 투입을 해서 약 2억 원을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고객 만족 후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후기가 가장 많이 달렸던 때가 올해 4월부터 3월 사이에 많은 후기가 달린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정비 산업이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정비소에 가면은 기본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4시간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비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비소를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뭔가 대신 탁송을 보내거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니즈가 많이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픽업 딜리버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정비소 풀을 제공을 하고 이로써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소를 통해 차량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PEST 분석을 보면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도 이번 주에도 이제 코로나 2단계로 국내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차량 정비에도 어떤 비대면 서비스 정부 지원 사업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35%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생활을 많이 바꾼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마켓커리 등과 같은 오토 플랫폼들이 굉장히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의 이면도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AI 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차 정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비의 비대칭성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카랑이나 카테크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전국에 정비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실까요? 혹시? 전국의 정비소는 약 한 4만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3% 정도가 나홀로 정비소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5만 명 정도의 구인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모집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을 가격 정비로만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낮은 가격, 거기에다가 이제 대우가 좋지 않은 곳, 안전하지 않은 곳의 정비, 그러니까 즉 측정 정비 같은 거 서비스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모델은 AI 추전 기반으로 중개형 플랫폼이면서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전국 정비소에다가 표준 정비 기술표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픽업 정비 딜리버리스를 제공하고 그 AI, LPI, NLL 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점검이라든가 차량 생애 주기 관련된 것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타 업체들과의 차별점은 제가 현재 현장에서 13년째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소 풀을 모으는 데에는 조금 다른 타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의 통일화, 이것도 작업을 해본 사람이 더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저희가 현재 저희 사업체에서도 8대 정도의 차량의 대차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집대성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로서 차량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비스 구현 방안으로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 현재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저랑 연결돼 있던 전국의 약 한 30여 곳의 정비소와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나중에 MPL, AI 챗봇을 탑재하여 나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수익과 비용 부분을 보게 되면요, 중기 사업 수익은 연간 한 41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6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게 되면은 시기별로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외주 개발을 통해서 8,500만 원 정도 외주 개발과 내부 인력 채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3명 정도의 내부 인력 채용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월 정도에 팜스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런칭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전시 전통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 후속 모델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추후에는 이제 AI 큐레이션 서비스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상황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여기 우리 팀원분도 계시지만 그 팀원들을 통해서 지금 별리사를 통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 제1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전에서는 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대면 서비스 코로나 선도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상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차량 종합 관리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떨렸을 텐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부터 저희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경상대학교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플랫폼 스타지 팀입니다. 발표자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한 가지를 빼먹고 오신 것 같은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고 저희 무대 올라오시면 바로 8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해서 올라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스타지 팀입니다.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업사이클 플랫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발생 및 배출 현황을 보시면 그래프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저 초록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재활용률은 오히려 적거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발생 및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환경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 또한 파괴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7배 크기 정도에 되는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그리고 지름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삼키게 되면 플라스틱 입자의 물리적 영향을 받게 되어 이런 이유로 생태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국내 기준 일주일에 2억 장 이상의 마스크 생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환경에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적, 화학적 영향으로 미세 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영양 감소,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이 흡착되어 농축된 상태에 의한 화학적 유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 환경으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 동물이나 플라스틱톤이 섭취하여 결국 인간에게 전달됨으로써 생물 논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높은 유해성을 띠며 만성 노출이 될 경우 생식력 감소, 수명 단축 및 생식기간의 연장 등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플라스틱 매립 시 분해되는 메탄,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기후 변화 또한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업사이클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랑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 합성어로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자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 또한 여기에 활용성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산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이미 생성되었거나 폐기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부족, 또한 이런 이유로 심각한 문제로 인한 지속 가능성 필요성 대두로 인해 업사이클 문화 산업 활성화,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사이클 산업에도 문제점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먼저 현재 국내 업사이클 제품 유통은 수도권 90%, 부산 대구권 10%로 아주 한정적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업사이클링은 지자체가 주도하여서 산업화 플랫폼이 구축이 미비하였고 업사이클링 대중 관심은 증가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실제 재활용량은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포화 상태 그리고 소비가 필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생산된 폐기물을 리사이클링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업사이클링이 공간 업사이클링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앱 기반은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을 통한 고객의 니즈를 맞추면 상품을 제공합니다. 앱을 통하다 보면 공간 제약이 없어 공급 업체부터 디자이너, 제조업체, 소비자에 이르는 통합 모델을 개발하게 되고 후에 이용자가 많아지게 된다면 업사이클 사업이 활성화되고 일회용품 재활용 증가 및 경감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현황 조사입니다. 재활용품 물품 거래 시스템과 관련 특허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 이물질을 제거해서 나중에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을 이용한 NTB 등록 기술 또한 활용하였습니다. 업사이클에 대한 시장 현황입니다. 전 세계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연간 4천억 달러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지만 폐기물의 업사이클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 업사이클 브랜드 100여 개, 연간 시장 규모는 40억 원으로 추정되고 국내 업사이클링 제품 유통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업사이클 시장은 태동기 상태입니다. 국내 업사이클 기업 사례입니다. 애쉬, 터치보굿, 프라이탁, 코오롱, 레코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기업들로 수합 분석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고 중간 분류 센터를 기점으로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로 하는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원료 수급, 업사이클 관련 기술 연구 미비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산업의 가능성이 크다는 기회가 있습니다. 업사이클 상업 및 제품에 대한 소비도 인지도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패션 분야에만 치중된 형태입니다. 이런 분석에 따른 전략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O2O 서비스 제품으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앱 자체 친환경 기업 마케팅으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W 전략으로는 프로미스 이벤트 같은 걸 제공하고 중간 관리자 역할 수행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나와 가까운 지역의 디자이너, 제조업체를 연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케팅을 활용해 구매층을 확대시켜 제품 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황 파악, 선행 연구 조사, 모델 구축, 프로토타이핑, BM 개발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한 현황과 선행 연구를 조사 기반으로 그린이 환경을 그리는 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자체와 폐기물 공급업체에서 폐플라스틱을 제공받아서 디자이너는 업사이클 디자인을 합니다. 제조업체는 이 디자인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실제로 상품을 제조하고 배송업체에 상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이 디자인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여 전달받게 됩니다. 앱 인벤토로 그린이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메인 화면은 디자이너, 소비자, 제조업체 세 가지 옵션의 로그인이 있고 예를 들어 디자이너 로그인을 하면 상품 관리, 제조업체 관리, 소비자와의 채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린이는 기존의 공간 업사이클 사업과 달리 시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앱 상품 판매 위주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디자이너 소비자, 디자이너 제조업체 간 채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폐기물을 이용한 상품화로 재료비를 감소할 수 있으며 O2O 서비스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및 일반 대중이나 플라스틱 및 업사이클 사업 관련 제휴업체, 스마트폰 사용자를 목표 고객으로 하여 앱 기반 통합 모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증가 및 코로나로 인한 플라스틱 팬데믹의 영향으로 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사이클 시장 규모는 모두 합해도 20억 원 정도로 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업화하는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상 파악, 선행 연구조사, 모델 구축,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통해 BM을 개발하였습니다. 앱 기반 플랫폼, 실시간 소통, 시간 및 비용 절감이 특징인 BM을 개발하였습니다. 5가지 사업적, 기술적, 환경적, 정책적, 산업적 관점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이용한 제품으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재 확보부터 판매에 이른 업사이클 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원료 수급, 업사이클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미비, 수공업 위주의 제품 생산으로 인한 높은 제품 가격 형성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기는 하죠.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8분이라는 시간이 좀 제한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발표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영유아 모니터링 스마트 매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자는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8분의 시간을 주어집니다. 8분의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김범준입니다. 저희는 이번 2020 기술사업화대전 발표 주제로 영유아의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매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영유아 안전사고에 주목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및 가정집이었고,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침실 가구 및 침실 용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페인 포인트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는 패드 타입의 압력 변화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유아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술 소개입니다. 앞서 솔루션을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NTB은행 등록 기술 중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려 합니다.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검은 원으로 표시된 압력 센서들을 격자 형태로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압력을 측정합니다. 측정된 압력을 통해서 영유아의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평균 흉복부 길이를 고려를 해서 압력 센서 간격을 가로 세로 12.3cm로 설정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뒤집기로 인한 지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배열된 압력 센서들을 좌우측 센서들보다는 낮은 영역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로는, 먼저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압력 센서, 신호 증폭을 담당하는 신호 증폭기, 아날로그 신호 처리 및 디지털 신호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제어 장치, 그리고 스마트폰과 제어 장치가 무선 통신을 하는 블루투스 모듈, 실시간 영아 생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해드린 기술을 제품 구동을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센서 모듈에서는 최초로 변화된 압력을 측정을 하고 측정된 미세한 압력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그 후 필터링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를 한 뒤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설정해 놓은 알고리즘을 통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생체 신호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후 디스플레이 모듈에서는 처리된 생체 신호를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을 함으로써 사용자는 생체 정보 및 자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기술을 이용하여 24시간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유아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건강 이상 상태와 안전사고로부터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매트 또는 바닥에 깔고 자는 요라고 해서 제품의 이름을 안전해 요라고 정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주요 타겟층으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이고, 또한 24시간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루에 반 이상을 침대 혹은 매트에서 수면하는 영유아들의 건강 이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육아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타겟으로 선정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 경험이 적은 초보 부모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고를 덜어줄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헬스케어 및 모니터링 제품 혹은 서비스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의향 관련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이용 경험 비율은 28%로 낮았으나 향후 의향 비율은 사용할 의향이 있다가 92% 비율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영유아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출생률 저하에도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신생아 한 명당 투입되는 금액도 2009년 270만 원에서 215년 548만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ICT 유아용품의 더 큰 범주인 사물 인터넷 사업 분야 중 제품 기기의 비중은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IoT 제품 기기 매출액은 2019년 약 4.5조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통해서 관련된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급 채널은 최초 아기 박람회를 출전을 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관련된 유아용품 바이어를 통해서 시장을 진입을 한 다음에 중소 판매업체와의 MOU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진입했을 때 경쟁을 해야 하는 많은 경쟁사들의 경쟁 제품 중 대표적인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의 생체 정보를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저희 제품의 경우는 배변 현상을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비교적 간단한 센서 구조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초기 투자금을 5천만 원, 목표 판매수 월 150개, 제품 한 개당 판매 이익금이 4만 원이 남는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사업 개시 후 약 9개월 이후부터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수익은 제품의 일정 부분을 자체 제작을 통해 중간 유통 과정을 최소화하여 제품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가격 대비 높은 품질로 상품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돌봄 시장에서의 인력난 해소, 부모님들의 시간적 여유 확보, 향후 고령자 실버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전 세계 유아용품 시장은 2026년에 약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 혁신적인 제품을 쓰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Y세대의 부모 수의 증가가 하고 있고, 국내 베이비 산업을 일으켜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향후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제품은 크기 및 구성의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용품뿐만 아니라 성인용 헬스케어 산업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는 개인의 건강과 홈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확장된 사업 전망 또한 매우 밝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벌써 세 번째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안전해요에 대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발표 시간도 굉장히 잘 엄수해 주시고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공공부문의 네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실시간 전기요금을 반영한 추결 설비 제어 시스템에 대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자분이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요. 그럼 무대 위로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팀 스마티스의 발표를 맡게 된 허준혁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 실시간 전기요금을 반영한 추결설비 제어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디어를 간략히 요약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요 관리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난방 솔루션입니다. 발표 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조용 축열 설비는 열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공조 설비로서 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는 TESS라고도 불립니다. 저희 아이템은 이러한 공조용 축열 설비에 IT 기술을 운용한 사례로서 스마티스라는 명칭으로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 소개부터 저희 팀 구성까지의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 공조용 축열 설비는 야간에 낮은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물을 얼리거나 가열시켜서 저장하였다가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설비입니다. 특정 시간에 전력 부하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냉매가스 대신에 물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이 장려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열 설비의 긍정적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야 전력을 비롯하여 축열 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불안정한 외부 시장 환경 속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측정 기술을 적용한 사업 기회를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존에는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 10시간의 심야 전력만을 활용하여 이때 생성되는 온수나 냉수를 바탕으로 냉난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할 때에는 일반 전기요금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대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고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스마티스 솔루션에서는 실시간 전기요금을 반영하여 요금이 낮은 최적 운전 시간대에 자동으로 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일관된 효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관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할 때 원격으로 제어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전력 사용량, 전력 수요 예측 전망과 같은 공공 전력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를 분석하여 최적 운전 시간대를 산출하여 최적 운전 시간대에 축열 설비가 운영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입니다. 이후 NTB 등록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제어, 사용 데이터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탑재하여 추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약 40여 개의 축열 설비 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제어 방식은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일부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 여전히 심야 전력과 로컬 기반의 제어 방식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측정 기술을 활용하고 원격 제어를 도입한 저희의 솔루션과는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수익 흐름입니다. 축열 설비 제조 업체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와서 저희가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로부터 최초 솔루션 구축 비용과 솔루션을 통해 절감된 전기요금의 일부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수익 구조를 가지는 디맨드 리스폰스 사업으로 향후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NTB에 등록한 마이트그리드 운영 스케줄 관련 기술과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에 공개된 공공 전력 데이터 그리고 저희 스마티스의 자체적인 기술을 융복합하여 기술을 구현해 나갈 것이고 추후 NTB에 등록하여 저희 권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축열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14%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기존의 축열 설비는 많은 냉난방을 사용하는 공간, 특정 시간에 냉난방 부하가 집중된 공간,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영업되고 납품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스마티스 솔루션은 최근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저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공공시설과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의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추결 설비 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입니다. 기존 추결 설비의 만족도 요인이었던 낮은 전기요금과 정부 지원 혜택들의 장점은 유지하되 부정적인 요인들은 생략할 수 있는 이번 솔루션에 응답자 85%가 구매 의사를 밝히며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에는 일반 냉난방기 대비 최초 구축 비용이 약 3배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낮은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유지 비용이 절감되어 최대 5년 이내에 투자금의 차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값은 여름철 100평형 공간의 냉방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에서 난방까지 적용할 시에는 이보다 높은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저희는 시제품을 기반으로 실검증해가며 2024년까지 100여 건 이상의 납품을 목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티스 솔루션 적용을 통해 경제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일반 가전제품들은 전기요금이 낮을 때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되지만 냉난방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몰아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특히나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전력 부하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 예시로서 서울시 400만 가구에서 전력 수요 관리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활용했을 때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감축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초까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시제품을 통해 프로토타입 고도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 진출 전략으로는 초기에는 노후화된 추결 설비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후 중소규모 설계사무소의 제휴 등록과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에 참여하여 향후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양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서강대학교에서 만나 인연이 되어 열저장, 통신, 전자, 기술 영업을 전공한 총 4명의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공조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실제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팀원 2명은 실제로 창업과 서비스 런칭 경험이 있어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이해도와 실전 경험이 가득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를 더 고민해야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저희 스마티스 솔루션을 시작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문에 대한 발표를 지금까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팀 남기는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그리고 스마트 매트도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또 전기요금과 추결 설비 제어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분들도 좀 심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공공부문의 마지막 발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이글아이 스마트 파킹 서비스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아이 발표를 맡은 호서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선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은 AI 기반 응답형 스마트 파킹 솔루션 이글아이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지하주차장에서 만차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 화재는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화 지점에 대한 빠른 인식,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많은 스마트 파킹 솔루션이 출시되어 있지만 화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의 주차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주차장 공급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화재 예방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고, 스마트 주차장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부담이 된다라는 컨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좀 더 와닿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양극단의 요구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저러한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주차장 공급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우리가 고객으로 유치해 보면 어떨까라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차 서비스와 다르게 저희 이그라이는 보시는 것처럼 응답형 화재 예방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스테이크 홀더에게 최고의 퀄리티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이그라이는 이미 가지고 있는 비전 AI 솔루션인 누리를 통해서 원가 우위를 확보하였고, NTB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버와 기존 CCTV 활용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시장을 침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구축 계획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신 자료는 이그라이 플랫폼의 서비스 예시입니다. 정보 추출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가 인식이 되면 주차장 공급자 측면,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화재가 CCTV를 통해서 포착이 되면 해당 앱으로 알람이 뜨고 결국 즉시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그라이 플랫폼은 기존의 주차 정보뿐만 아니라 서드파티와의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주차관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그라이가 제공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플랫폼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그라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너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구축 비용,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을 통해서 1차 수익원을 발생을 시키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수료와 광고 수익을 가지고 2차 수익원을 발생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자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그라이의 수요 예측을 바스 모델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 카카오 내비의 연간 10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혁신개수와 모방개수를 추출해서 도입했습니다. 2021년 론칭 후 약 5년 시점인 2026년에는 약 650만 명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고, 저희가 발매 후 약 3년 차에는 7.5억 원의 수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3억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2년 발매 후 만 2년이 되는 시점에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익을 정말 우리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3C를 통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니즈가 있는 주차장, 그리고 이런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니즈가 있는 이용자가 만나는 공간이면서 측정 가능한 세분 시장이 어딘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는 전국 300여 개에 분포되어 있는 대형 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본에 대한 열세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의 집중 마케팅을 통해서 마켓쇼를 확보해 간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 플랫폼 비즈니스 단계별 목표와 전략인데요. 1단계에는 파트너 주차장을 먼저 섭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확보된 주차장의 이용 고객을 통해서 유저를 확보합니다. 그 2단계에서는 확보된 유저에게
앱을 깔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대형 마트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저희의 이글아이 앱이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확보를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이 정말 반응이 좋았던 것만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의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계획입니다. 저희는 정부 및 지자체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글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이글아이 브랜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을 김보한 대표가 비전 AI에 대한 특허와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지하 주차장 화재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차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 이제 저희 호서대 MOT에서는 저런 브레인스토밍이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약 6개월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사업 모델이 바로 이글아이입니다. 저희 이글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하셔서 시간이 좀 남은 채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공공부문의 5개 발표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청중단들도 같이 투표를 하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또 남은 5개 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가 진행이 되는 동안 위 라이브 온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분야 BM 발표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경대학교 출신 팀인데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 시뮬레이터라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들 많으시죠? 이러한 저희는 상업용 부동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책적, 사회적 기회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레버리징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주체 대부분은 개인과 중소법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익률은 어떨까요? 이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대형 자본에 대비해서 저조한 수익률과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좀 글로벌적인 이슈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정보 격차, 즉 정보의 불균형과 부동산 지표의 부족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현상들은 이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조달 비용이 적은 대형 자본과 전문 애널리스트 그리고 체계화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대형 자본들과 그에 반면 소액 자본과 부동산 중개인, 제한적 정보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저희들, 정보라는 기반에서 돈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 위에 저희는 서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서 출발해서 고민했습니다. 좀 더 접근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없을까? 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했고요. 저희 고객은 취급자가 비경부에 비교월위에 위치하며 데이터 등 정상 분석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등 현직자조차 다루기가 좀 어려운 파편화된 통계 데이터들이 난무하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집약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분석 가능하도록 정돈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용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변호사와 변무사,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리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더 체계화된 데이터들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거래 가격에 기반한 데이터들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증가하는 젊은 공인중개사들의 공급에 주목하여 제안드립니다. 부동산도 과학이다. 스마트한 공인중개사의 데이터 플랫폼. 이러한 이 기능의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좀 살펴보자면요. 편리한 우리 동네 통계 모아보기와 간편하게 동네의 데이터 가시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통계 데이터의 API를 당겨와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를 분석, 수집, 저장, 처리, 관리를 통해서 전문가용 데이터 세트와 비전문가용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 세트를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가 NTV에서 CCTV 촬영 특징 분석 기술을 조금 도입을 해서 이러한 촬영 분석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각 스트리트별로 차량, 차종 유출입의 카운팅 DB를 구축한 다음 선택지의 체류 차종 분석을 통한 소비자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CCTV를 통한 인파 정보 제공 시스템인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동 단위로 조금 카운팅되고 있는 유동 인구 분석을 각 스트리트별로 유출입 카운팅 DB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정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CCTV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서 가공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지를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통계 데이터 내에서 이제 소비자 세그멘테이션과 추세 분석, 추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한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분석 샘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량 데이터 통계와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통계들을 융합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이를 통해서 방문자, 거주자, 근무자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이 소득 계층과 이런 모델을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들은 앞으로도 또 더 추가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DB들을 추가할수록 더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모델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으로 공인중개사의 대변신을 통해서 정보 격차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 서비스 분석인데요. 유사한 서비스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픈메이트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이 오픈메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입니다. 고객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형 데이터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사 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구글이라든지 우버, 디디 출싱, 그랩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간정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비정형 데이터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내에서는 크게 시장이 초기 단계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특허 DB를 조금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윕스온이라든지 키워드 같은 특허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조금 기반으로 설계를 하였고 최근에는 모바일 앱 관련해서 모바일 인덱스라는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변 현직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저희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프랜차이즈 등으로 시장을 확대한 다음 향후 광고, 보안, 질병 예측 등의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좀 친근한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 비전문가용 리포트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기술에 대해서 지난 12일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둘 중에 하나는 작년 동경 MOT에서 매입으로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타임라인 및 실행 계획입니다. 저희 조직도입니다.
제가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고 김범진 선생님께서 마케팅과 기획, 재무 운영, 총괄 기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본 조달 계획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부문 BM 경진대회의 첫 번째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 네, 좀 더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다음 발표 또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키즈콕스 아이들의 진로 발달을 위한 학습 문화 플랫폼이라는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MOT 대학원에서 라이프 크루즈라는 팀으로 참여하게 된 송은하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사업화 아이템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키즈콕스라는 아이들의 진로 발달 학습 문화 플랫폼은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저의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의 어떤 경험 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제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좀 근무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봐보니까 아니 별로 다를 것 없는 행사인데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계속 똑같은 행사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행사에 자꾸 오시는 걸까라고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은 정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맘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주말에 어디 데려가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서 놀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우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정보들을 의외로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키즈 쪽의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별로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을 해주자. 거기다가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부모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련한 것이 키즈콕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키즈콕스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을 4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능, 체험, 문화, 공간, 학습 콘텐츠들을 추천을 하는 거죠. 딱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할인 조건에 맞춰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이제까지 이제 갔다 오면 다 한 번으로 끝나던 그런 이제 체험 관리 내용을 관리를 해서 부모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를 갔었구나. 내지 여기를 갔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구나. 여기는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모이다 보면 실제로 개발되지 않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또 발굴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시지만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케어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즈콕스의 4가지 기능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기술들을 간단하게 3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입니다. 이 홀랜드 검사는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검사인데요. 그 아이들이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어떻게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그 검출을 해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성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추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리뷰가 각각의 유형의 아이들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감성 분석 그리고 이제 이 넷플릭스나 아마존에서 쓰는 추천 시스템 특별히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데이터, 부모들이 원하는 할인 조건에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리아색 정보, 그다음에 이제 가입할 때 나는 이런 선호 프로그램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것들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 정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있는 경기도 데이터,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 경기도에 있는 공연, 전시, 문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아동 가족 관련한 웹사이트 크롤링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리아색으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성 분석을 통해서 그 정리된 리뷰를 가지고서 아이템 평가 정보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사용자 DB와 아이템 DB, 평가 DB들을 이 CF 필터링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까, 어디에 가서 뭘 가르칠까를 할 때 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케팅 보시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양육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관련해서 선택지가 확대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흥미 이런 것들을 일찍 인지하게 되어서 진로 교육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교육을 이제 그 입시 위주에서 조금 더 본인의 아이들의 성격에 맞춰서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핀포인트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접점들을 발굴을 하고 홍보 채널들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키즈콕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3세부터 10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10세 이후에는 조금 더 진로 체험에 맞춰진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라이프 크루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키즈콕스의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진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체험 학습, 내지는 직업 체험, 내지는 진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이어서 이제까지 키즈콕스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라이프 크루즈 서비스를 론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 일정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 가운데 물론 이제 저희 이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을 좀 더 고도화시키거나 감성 사전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서비스들을 조금 더 진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키즈콕스의 가입자를 저희 타겟 연령 한 360명 정도의 1.4%, 이게 이제 한 저희가 본 이제 맘스홀릭 같은 이제 맘카페의 어떤 그 가입률을 가지고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전체 이제 18세 아이까지 했을 때 737명 정도가 되는데 737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 가입자 55만 정도를 저희의 이제 가입 목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참여 업체하고 이용자에서 각각에서 이제 수익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여 업체에서는 이제 광고, 클릭 수수료, 링크 연계해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입점했을 경우에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학습 큐레이션 서비스를 단건으로 했을 때 그 수익, 그다음에 월별 학습 관리를 내지는 문화 체험 관리를 해줬을 때 그 구독료, 그다음에 이제 키즈콕스 같은 경우는 아동 케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진로 체험이라든지 진로 컨설팅과 같은 수익 모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라이프 크루즈하고 이제 키즈콕스가 단순히 이제 사업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기획 자체가 이제 그 부모님들의 어떤 실제 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학업상에서의 어떤 아이들이 학업에 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의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동기부터 중등 교육 때까지 각 분기별로 필요로 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콕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요트의 키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키자비들이 이 교육 어떤 개혁 그리고 이런 사업화 아이템을 잘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키즈콕스 아이들 진로 발달을 위한 학습 문화 플랫폼에 대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이제 벌써 두 번째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디지털 분야 BM 경진대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또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더 가깝게 대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울산과학기술원 블랙박스 영상 데이터 수익화 플랫폼에 대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발표를 맡게 된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 전공 임덕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의 없으시죠? 네, 올해 기준 2020년도에 200만 대에 이를 정도로 차량용 블랙박스는 대중화되었고 많은 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차량용 블랙박스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 그리고 기타 부가적인 장치들로 구성되어 도로의 특정 상황을 인식하여 촬영하고 저장하여 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목적성이 뚜렷하고 그리고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현재의 블랙박스는 다소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났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고를 찾기 위해서 제가 블랙박스를 찾아본다면 그 블랙박스에는 제가 찾는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영상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특정 장면을 찾기 위해선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블랙박스는 활용되지 못하는 영상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영상뿐만 아니라 도로와 도로 그 주변의 상황,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블랙박스 데이터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블랙박스의 불편한 탐색 환경과 블랙박스의 낮은 활용도,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 비즈니스는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저희 울산과학기술원의 블랙박스 영상 데이터 수익화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앞쪽에 스마트 블랙박스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 랩에 통해서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스마트 블랙박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무선 통신 기능이 구비된 메모리 카드와 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지고 계신 블랙박스에 저희 메모리 카드를 꽂고 전용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앱의 설치와 함께 블랙박스의 영상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딩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블랙박스에서 객체를 인식하여 이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데이터 중에서 버스를 인식하고 키워드로 버스를 검색했을 때 그 버스가 촬영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저희는 앱에 일부 데이터 제한과 광고를 둠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송료와 원가를 지불받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불편한 탐색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저희는 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이들이 가공되어 2차적 데이터로서 로드뷰로 제작되었을 때 훨씬 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로드뷰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달에서 1년 간격으로 업데이트 주기가 늦고 이는 로드뷰가 현실 세계에서 도로 주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로드뷰 데이터 플랫폼 제공자들은 높은 원가 비용과 많은 시간 소요로 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영상 스티칭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PT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시각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재조합되어 로드뷰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로드뷰들은 로드뷰 플랫폼 제공자들에게 정기적인 비용을 지불받고 제공될 수 있으며 로드뷰 플랫폼 제공자들은 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영역이 생깁니다.
업데이트 주기가 개선되어 도로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플랫폼. 이런 플랫폼은 서비스 영역의 확장 가능성이 크고 저희는 새로운 수익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스마트 블랙박스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의 탐색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로드뷰로 제공하여 제작하여 저희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 기술 핵심 기관과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 저희 팀원은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수행할 여건이 됩니다. 어디서나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어디나 최신의 로드뷰를 생성할 수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과학기술원의 블랙박스 영상 데이터 수익화 플랫폼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2개 팀 정도밖에 남지 않은 3개 팀이군요. 네, 남지 않은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저희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잘 심사를 공정하게 잘 해주고 계시죠. 네,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팀에 대한 서포트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원하는 팀이 잘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양대학교 실시간 알바 매칭 시스템 잽입니다. 네, 발표자분을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알바 매칭 앱 잽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들 많이 힘드시죠?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멈출 수가 없기에 아르바이트, 알바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알바 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먼저 알바생 입장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채용 공고를 너무 많이 봐야 합니다. 다음에 전화로 지원하기 참 민망한데 카톡처럼 채팅으로 안 될까요? 면접 일정과 장소 조율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장님은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데 이거 혹시 노예 계약 아닐까요? 다음은 이처럼 알바생 입장에서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검색, 지원, 면접, 계약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각 단계별로 넘어야 할 수많은 진입 장벽들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불편함, 노력, 무엇보다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알바 매칭 앱 잽을 만들었습니다. 적합도 추천으로 검색은 빠르게, 채팅과 화상 면접으로 지원과 면접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고 전자 근로 계약으로 복잡한 계약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경쟁력은 원스톱 솔루션, 맞춤형 추천, 실시간 매칭입니다. 쉽고 빠른 매칭을 원하는 Z세대 알바생과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그야말로 세상 편한 알바 만드는 시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잽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단계에서는 해법 및 컨텐츠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매칭의 정확도와 검색의 피로도를 줄이고 빠르게 원하는 알바생과 가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원 단계에서는 앱 내 메신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AI 챗봇을 통해 간단한 응대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면접 단계에서는 화상 면접이 가능한 툴을 제공해
편하게 면접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 조건 확인, 위치 및 연락처 공유도 하나의 버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모바일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인 이슈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력화되는 알바 시장 흐름에 맞추어 계약과 동시에 근무 이력 관리, 근무 시스템 인증 관리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알바생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양한 알바 꿀팁들, 그리고 노무 상담이나 양도 등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알바 시장은 방대한 데이터와 마케팅 역량으로 C사와 M사가 사실상 독점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운영 방식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지나치게 복잡한 과금 체계, 신뢰되지 않은 정보로 분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알바 앱에 기대하는 사장님들의 니즈는 어딜 가야 가장 빠르고 비용은 저렴하게 믿을 만한 알바생을 구할 수 있는가인 텐데요. 저희는 실시간 알바 매칭 앱을 통해서 시간은 획기적으로 빠르고 비용은 확실히 줄이고 신뢰도는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알바 채용 시장 중에 저희는 알바 수요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가 알바 시장 위주로 중점 진행할 계획입니다. 앱 출시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 가장 상권이 활발한 서울의 홍대, 건대 지역을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노하우로 수도권, 광역시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초기 마케팅 전략은 가게 사장님을 대상으로는 멤버스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가게 홍보와 알바 채용에 수고를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알바생을 대상으로는 Z세대의 감성 마케팅을 활용해 바이럴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앱 개발 특성상 초기 개발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낮은데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빠르게 BEP에 도달한 후에 발생된 매출은 신규 고객 위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칭액 시스템, 매칭액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통합관리 솔루션, 그리고 시니어,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기술직 알바까지 특화된 알바 매칭 서비스까지 접목해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영역 확장과 더불어 저희는 매칭 기술을 고도화, 지능화하여 전문성과 정확도를 더욱더 높이고 다양한 알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 알바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팀은 기획, 디자인, 개발, 자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에 알바 앱의 세대 교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잽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그리고 좋은 취지의 앱 개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9번째 발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 개 팀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 또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을지, 또 온라인 청중분들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호서대학교 신경망 기반 다중문서 검색 시스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경망 기반 다중문서 검색 시스템 관련 발표를 맡은 호서대 디바이알 팀의 장수현 팀장입니다. 예, 저는 변리사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경력이 대략 한 22년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5만 시간이 넘는데요.
제 업무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 이상의 검색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뭐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검색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여 년간 검색을 하면서 좀 불만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2017년에 호서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한번 검색을 개선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초기에 검색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적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그러니까 2016년에 음성 인식에 대한 인공지능이 나왔고 2017년에는 이미지 인식에 대한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활발해졌는데 자연어 처리 분야는 약간 속도가 늦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구글에서 버트라는 10월에 모델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그 IR 관련 기술도 상당히 급진전하게 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현실 연구는 데이터,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제 QD상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현장에서는 도큐먼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특허 문서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컨설팅 관련 문서밖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실제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버트는 처리할 수 있는 문서가 512개 토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어 수가 512개로 제한이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택한 방법은 윅 슈퍼비전이라는 방법론인데 슈도 쿼리, 그러니까 쿼리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문서로부터 슈도 쿼리, 의사 쿼리를 만들고요. 그걸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방법론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짧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문서가 짧기 때문에 문서를 문단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마침 이제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개념 증명을 위해서 실제로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 구현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호서대 MOT 교수님들과 원우님들의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구축한 디바이아를 보시면 입력한 키워드는 주행 보조와 휠체어 두 키워드를 넣었는데 한 15개 정도의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키프리스라고 정보통신원에서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생기원으로 한정을 하고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 6개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글 페이턴트인데요. 같은 키워드를 넣고 생기원으로 한정을 하고 국가를 한국으로 한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6개의 데이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BM25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 기반의 검색 기술에서는 이그젝트 매치만 찾기 때문에 딱 6개씩의 결과만 나온 것이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추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동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쿼리들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NTB의 경우에는 2가지 키워드가 안 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키워드 하나만 되고 이렇게 내용 이렇게 요약에 있는 것만 검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는지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문단의 내용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 그것을 검색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앞팀에서도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이제 협업 필터링 외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결국 정보 검색 기술입니다. 근데 그 정보 검색 기술에서 적당한 키워드를 찾기만 하면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응용 방안으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로 현재 4건을 출행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틀 전에 그 첫 번째 그 윅스비전 방법론에 대한 특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나머지 3건은 아직 심사 중에 있고요. 시장이 이제 세계 시장이 있고 국내 기업용 시장이 한 2,5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공공부문 시장이 한 1,000억.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초로 지금 개척한 그 출연연 쪽은 한 국내 20여 개소로 봐서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시작해서 공공부문 이렇게 조금 올라가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드웨어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한 구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저희가 이제 문서 중앙화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가 말씀드린 컨텐츠 기반의 추천, 매칭 그런 쪽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행안부에서 이제 그 자기네 온나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저희 ISP에 저희가 합류해서 저희 기술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심도 있는 검토를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서버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고 과금 형태는 월 사용료 납부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도입비는 낮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기존 검색 시스템과 비교할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단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단 초기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이 적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바우처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생기원 프로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나이파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호소대와 충남 TP는 이제 내년, 금년 이렇게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팀 안내고요.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모든 10개 팀에 대한 발표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았고 또 각각 팀별로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의 최종 점수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 청중단 분들도 저희가 이제 60초 뒤부터는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 있으니 혹시 원하시는 팀이 있었으면은 투표해 주시고요. 네, 잠시 결과가 집계가 될 때까지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BM 경진대회 최종 심사와 발표 그리고 시상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1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대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바로 이제 시상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총 2개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4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상 총 6개 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M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대학교가 어느 팀이 수상을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 혁신과 이종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석 과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떨리실 텐데요. 먼저 공공 분야 시상입니다. (2020) BM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팀,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팀 2분 축하드립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2020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고려대학교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상하겠습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서강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럼 이어서 저희가 디지털 분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디지털 분야 2020년 BM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강대학교 호서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또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서강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호서대학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앞으로 4팀을 앞으로 모셔서 과장님과 함께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향해서 저희 팻말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눈으로 미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4개 팀에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류선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공 분야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입니다. 3개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호서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하신 팀에게는 또 각각 상장과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먼저 경상대학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입니다. 경상대학교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성균관대학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축하드립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입니다. 호서대학교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분야 시상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경대학교, 울산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한양대학교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하신 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또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먼저 부경대학교입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부경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또다시 디지털 분야입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네, 울산과학기술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입니다. 2020년 기술사업화대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한양대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앞쪽으로 일단 6개 팀과 본부장님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 촬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무대에 계신 분들은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저희 아까 과장님과 4개 팀 다 같이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상 수상하신 4개 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석 과장님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참석자분들께서도 같이 단체 사진 촬영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사장 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 심사위원분들도 좀 모셔도 될까요? 저희 심사위원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도 지금 나오고 계셔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 이쪽으로도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잘 보이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렌즈가 보이셔야지 저희가 촬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진 안에 다 들어오시거든요. 네, 이쪽으로도 모시겠습니다. 무대 오른쪽으로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깝게 붙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대가 넓어서 사진 촬영할 때 모두 다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시게 하도록 저희가 조금만 더 가깝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팀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20년 디지털 데이터 BM 경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도 마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발표를 들어보고 또 하다 보니 정말 유익한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사업들을 많이 생각해 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저희 대한민국 기술사업화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술 이전 사업화 20주년 토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